21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접전 지역을 집중적으로 돌며 총력전 유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안정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선대위원장은 무책임한 정권을 견제할 힘을 달라며 정권 견제론을 강조했습니다. 4.15 총선 격전지 마지막 시간, 오늘은 전남 목포입니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민생당 박지원 후보에 맞서 민주당 김원희, 정의당 윤소아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인 김진애 후보와 함께 총선을 하루 앞두고 막판 유세전이 뜨거운 비례정당 경쟁과 열린민주당의 필승 전략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막바지 선거 유세에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돌면서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먼저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4.15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과반 의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코로나19 국난과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는 아침 회의를 마치고 유세 현장으로 흩어졌습니다. 울산과 충북 지원 유세에 나선 이해찬 상임 선대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국정 발목을 잡아온 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무책임한 비난과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협조해서 원내 일당과 과반수 의회를 구성을 하면은 이제 그동안의 발목 잡기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테러 발언에 대해선 시대에 맞지 않는 황당한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시민당은 원팀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협력하면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 견제가 있는 21대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하루 종일 자신이 출마한 서울 종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소모적인 삼류의 정치를 품격 있고 생산적인 인류의 정치로 발전시키겠다며 과반 의석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성비하 논란을 일으킨 경기 안산 단원을 김남국 후보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을 힘을 달라며 다시 한번 국민 앞에 큰 절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수도권 일대에서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한도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서울 종로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이념에 물들고 권력에 취해 국민을 기만하려고만 한다며 여당이 승리하면 독재와 다름없는 폭주가 심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견제할 힘을 달라며 며칠 만에 다시 신발을 벗고 큰절을 했습니다.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입니다. 막을 힘은 국민 여러분밖에는 없습니다. 황 대표를 제외한 통합당 지도부는 정권 심판론과 법여권 180석 저지 읍소 전략으로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구로를 시작으로 동작, 광진, 송파 등 서울 격전지 곳곳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총선이 나라가 살 길로 돌아갈 마지막 출구라며 여당보다 많은 표를 통합당에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거라는 예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경기 안산단원, 의왕 과천, 광명 등 경기도를 돌고 서울로 이동해 강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통합당 박형중 공동선대위원장과 둘째 칸 찍기 캠페인을 열고 통합당과 한국당을 향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원내 제3당을 꿈꾸는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지지층과 무당층을 향해서 막판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하루 전인 오늘 군소정당들은 마지막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민생당은 수도권 유세와 함께 호남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에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민생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호남 싹쓸이만큼은 안 됩니다. 호남의 민주당 몰빵은 자살행위입니다. 잡은 물고기에게는 밥을 주지 않는 것이 기득권 정치의 생리입니다. 이와 함께 손 위원장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출한 사실과 관련해 위헌성이 인정된다면 위성정당 표는 사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단일화가 무산된 경남 창원 성산 여영국 후보와 인천 연수을 이정미 후보를 찾아 마무리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심 대표는 중요한 건 정의당의 교섭단체 여부라며 그에 따라 국회의 역할이 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지금 제1당도 결정이 되었고 제2당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제3당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심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지더라도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는 노무현 노회찬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남 여수에서 시작한 435km의 국토 대종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안 대표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양당 속 합리적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당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기득권 양당의 민낯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국회에서 싸움으로 나를 지새는 기득권 양당을 견제하는 합리적 균형자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안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도 손을 잡겠다며 사안에 따라 미래통합당과 연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4.15 총선이 치러지는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투표 방법과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330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내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만 18세 유권자는 본인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적혀 있는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마스크 착용과 1m 이상 거리 두기 등 선거인들이 투표소 행동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숙한 시민의식과 단결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내일 투표가 시작되면 입구에서 전담 인력이 발열 체크를 하는데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 임시기표소는 사용 후 바로 소독합니다. 증상이 없는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휴지로 입을 가리고 손소독제로 소독과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투표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1시간 40분간 외출이 가능하며 오후 6시 이전에는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투표가 끝난 투표함은 전국 251곳에 마련돼 있는 개표소로 이송되고 도착 즉시 개표가 시작되는데 지역구 당선자 윤곽은 새벽을 넘겨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결과는 투표용지가 48.1cm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일일이 손으로 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최종 결과는 선거 다음 날인 모레 빨라도 오전 8시를 넘어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4.15 총선 격전지 내일이 투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전남 목포로 가봅니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가 지키고 있고 또 민주당의 김원희, 정의당의 윤수아 후보가 인물 교체를 내세우면서 도전에 나섰는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입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서울 정무부시장을 지낸 당정청 경험을 두루쌓은 김원희 후보가 민심 탈환에 나섰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지역위원장을 누르는 돌풍을 일으키며 본선행에 오른 김 후보는 목포 발전을 위해선 새 인물로 일꾼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가 지금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도약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51세의 젊은 후보, 새롭고 젊은 후보, 김원희가 필요합니다. 보수의 불모지인 목포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뚜벅이로 유권자를 만나며 인지도를 쌓는 데 주력했습니다. 황 후보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스타트업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많이 젊고 그리고 앞으로 목포에서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지켜봐 주시고 오래 옆에 같이 두고 싶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목포에서 내리 3선을 한 민생당 박지원 후보는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0만 원씩, 4인 가족 기준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륜과 경험을 가진 국회의원이 필요해서 젊은 초선보다는 아무래도 박지원을 더 그래도 박지원이다. 목포 토박이로 오랜 시간 시민운동을 해온 정의당 윤수아 후보는 지역의 수건 사업인 의대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18대와 19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재선을 노리는 윤 후보는 이번만큼은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목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목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후보다. 높은 정당 지지세를 등에 업은 여당 후보. 여기에 관록의 정치구단과 진보개혁 정치로 민심을 다져온 두 야당 후보까지 치열한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남 목포의 선거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17대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와 현역 국회의원이자 5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조배석 후보가 맞붙는 익산을입니다. 20대에 이어서 이번 총선에서 다시 맞대결이 성사됐는데요. 김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민생당 조배숙 후보는 민주당 한병도 후보를 누르고 4선 중진의원 고지에 올랐습니다. 한 후보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익산시갑 지역구에 당선됐고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조 후보는 익산을 이 지역에서 3번 당선된 4선 국회의원입니다. 한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패배한 솔육을 다짐하며 이 지역을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아주 중차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조 후보는 호남에서 유일한 여성 중진 의원의 경험과 관록으로 익산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공약도 설명드리고 저희 진심을 알려드려서 이번 총선에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조배숙 두 후보 모두 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유출을 우려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를 공약 최우선순위로 내세웠습니다.
한 후보는 공공기관 익산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익산에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이 될 때 상당히 큰 규모의 익산의 발전과 관계 있는 그런 곳을 익산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조 후보의 1호 공약은 만경강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철새 도래지로서 습지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 만경강을 습지 생태 공원으로 조성해 관광과 생태를 둘 다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익산에 이 만경강 국가 정원으로 된다면은 저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1천만 익산 관광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익산을은 한병도 조배수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정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권태웅 후보를 비롯해 모두 6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예, 뉴스앤 이슈 오늘 총선 있는 하루 전날입니다. 오늘은 홍혜진, 이소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4.15 총선 정말로 이제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모두 총력전을 기울였을 텐데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알아보죠. 홍 기자. 네. 최근에 민주당은 낙관론 경기하는 이런 분위기도 큽니다. 예. 네, 선거 판세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거기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80석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 자칫 선거 막판에 좀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이 이 언더독 효과를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약세를 보이는 후보에게 동정표가 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언더독이 그런 거죠? 네, 예. 그렇죠. 네, 여전히 선거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이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이해찬 대표 수도권과 충청 또 강원 지역 절반 이상이 경합 중이다. 또 영남도 10곳에서 힘겹게 승부를 장담할 수 없다며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의 표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더시민에 대한 지지도 함께 호소를 했는데요. 민주당과 더시민이 원내 일당 또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야당의 발목 잡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친문 친조국 성향의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선전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당이 되고 과반을 바라보려면 시민당이 미래한국당을 넘어 비례득표 1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표가 갈려 있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 본 투표일에 모두 나오셔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각각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더구나 이제 막말 논란 터진 이후에 이제 대국민 호소에 부쩍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그 전에요. 네. 지금 이제 중간에 제명 얘기가 나왔다가 탈당 권유 나왔다가 제명했던 차명진 후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뽑아온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제 차명진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제명된 것을 억울하다고 이제 입장 표명을 하면서 그 제명에 불복했었고 또 가처분 신청을 바로 법원에 냈었는데요. 네. 이제 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온 거고요. 법원은 이 최고위의 제명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이렇게 무효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판결문 좀 복사해서 지금 갖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법원의 판결로 제명이 무효화된 거고 이제 선관위의 검토가 좀 남아있긴 한데 후보 신분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데는 내일이 선거인 만큼 좀 긴박하게 절차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 후보가 부천병에서 내일 다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차 전 후보가 됐다가 이제 차 후보로 다시 이제 명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정말 초유의 유례 없는 일이 이번 총선을 두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의
통합당의 어떤 악재가 조금 이제 수습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법원이 이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통합당 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내일 좀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차명진 후보 본인으로서는 이제 뭐 당락이야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하면서도 네. 공식 후보로서 발언할 기회를 유지하고자 아마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자격을 가지고 남은 12시까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제 페이스북에도 내 제명이 무효화됐다라는 소식을 바로 전하면서 이제 자신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또 자격 유지가 되면은 이후에 뛰었을 때 물론 10%, 15% 득표 조건이 붙긴 합니다만은 기탁금과 선거 비용도 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논란까지도 새로 획득하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번복되는 과정이 민주통합당의 전반적인 지지에는 어느 쪽 영향을 미칠지는 좀 다양한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명진 후보 비롯해서 이 통합당이 막말 논란을 수습하려고 굉장히 이 총선 앞두고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2번이나 앞서 보셨듯이 큰 절을 하면서 대국민 호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황 대표가 아예 노골적으로 국민들 눈에 이 통합당이 부족한 자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계속 변하고 계속 고쳐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행위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체 여론조사 결과 지금도 이 통합당의 수도권 열세 지역이 좀 생각보다 많아지면서 또 이 막말 논란 여파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좀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뭐 김종인 위원장은 그 걱정도 하면서도 너무 또 엄살을 부리는 거다는 또 얘기도 해가지고 양동 전략을 좀 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권 심판에 대한 마지막 방점까지 찍은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이 공세 수위 오늘도 한층 더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믿어지지 않는 정신세계다 이렇게 나를 세웠는데요. 정신세계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들면서 나를 세웠는데요. 이 정부가 코로나 초기 방역에 실패를 할 때는 언제고 선거 앞두고 이 방역 한류다. 뭐 전 세계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선거를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통합당은 마지막 하루 전까지도 정권 심판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네, 이제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번 선거는 나라가 살 수 있는 길로 돌아가는 마지막 출구입니다. 그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보다 표가 많아야 합니다. 네, 그들보다 표가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선거 판세 한때 김종인 위원장은 과반까지도 얘기했는데 요새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엄살 떨지 마라 이런 얘기 하던데 지도부 일각에서는 그 개헌 저지선도 위태롭다. 개헌 저지선이 백석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도부들의 선거 전망이 엇갈리는 건데요. 박형준 위원장은 어제 말씀하셨듯이 101석도 위태롭다. 이런 위기감을 이제 바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박 위원장이 엄살을 부린 것이다. 이 유권자의 동정을 모으기 위한 발언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통합당 선대위에 합류한 이후에 줄곧 이 과반에서 승리를 호언장담하고 있는데요. 지금 판세를 보면 사실 통합당에게는 조금 불리한 판세입니다. 이 여야 자체 조사 결과에서 통합당은 지금 110석에서 120 안팎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 선거 결과는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의석 관련 전망은 뭐 투표일 6일 전까지 나왔던 그러니까 8일까지 수사했던 추세이기 때문에요. 또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알 수 없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네, 홍혜진 기자. 네. 지금 양당 간의 경쟁도 치열하지만은 또 이제 이건 대개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경합을 많이 따지는데 또 비례를 두고 또 비례정당 간의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더구나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는 열린민주당과 또 이제 더시민
여기에 정의당 간에 또 끼어가지고 복잡합니다. 네, 비례정당도 매우 복잡한 상황이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의석수 이 47석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데요. 더불어시민당은 미래한국당뿐만 아니라 이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죠. 이 열린민주당에 오늘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이 견제구 발언도 나왔습니다. 아하. 먼저 열린민주당을 향해선 이 당의 불만을 품고 탈당한 사람들을 받아주면 구태 정치를 청산할 수 없다며 이 총선 이후 합당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거듭 밝혔고요. 예. 다음에 정의당을 향해선 반칙 정당이 원칙 정당, 즉 자신들에게 경고를 운운하는 것은 오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을 향해선 중도도 다당제 정당 일부도 아니라면서 국민의당에 투표하면 꼴보수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러한 비판을 받은 정당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열린민주당은 큰 동네 형님들이 작고 가난한 정당을 집중 공격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나라를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다만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여지를 남겼고요. 정의당은 반칙 정당은 오히려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훼손한 더시민이라고 반박하면서 이 더시민은 민주당 없이는 스스로 빛을 못 내는 위성 정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의석수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태어난 일회용 꼼수 정당이 바로 더시민이라면서 국민의당을 비난할 자격이 애초부터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소희 기자. 이제 양당 모두 낙관이든 비관이든 선거는 정말 이제 마지막 열어봐야 아니까는요. 그런데 지금 사전 투표율이 일단 높았는데 이걸 가지고 여야당 각기 이제 자의적인 해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에 따라서 어느 당에 유리할까 이것도 참 관심인데요. 양당 모두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을 가지고 자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 극복에 대한 민심이 표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통합당은 정권 심판 표심이 강하게 결집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만큼 이 최종 투표율도 역대급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최종 투표율이 높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사전 투표를 통해서 좀 분산하려는 상황이고 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뭐 기존에는 최종 투표율이 높으면 뭐 야당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범진보가 야당이었던 시절이 길기도 했었고 또 그만큼 이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표심을 알 수 없는 중도층이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이 양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전 투표율 말고도 이번 선거에서 이 수도권 판세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 절반에 달하는 121개 의석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현재 민주당 우세로 보이는 지역이 많기는 하지만 70여 곳이 이 경합지로 지금 분류되는 만큼 수도권 결과가 일당을 가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경합 지역의 경우에는 승산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2배의 차이가 나죠. 5석을 가져갈 걸로 했다가 반대쪽으로 가버리면은 10석 차이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소희 기자가 지적한 대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다라는 일부의 기대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경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예전과 다르게 일상적인 투표일의 하나로 돼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했다. 네, 젊은이들의 문화처럼 이 사전 투표를 먼저 해서 이제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좀 옛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전에는 극히 일부만 사전 투표를 했다가 지난번에는 3분의 1 정도가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비중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가 이제 될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6.69 나온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총투표도 높다 단정하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런 상황의 와중에 여야가 또 한 차례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총선 직후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이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2차 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건데요. 뭐 앞서 50%도 있었고 70%도 있었는데 이제
네. 100%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임시국회 개최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를 한 건데요. 하지만 이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빚내서 빚 갚는 추경, 이거는 안 된다는 게 바로 통합당의 입장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통합당이 이 발목 잡을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맞받으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 여야가 어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규모부터 지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새인물 맞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국회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분석 그동안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움직임, 총선과 관련된 변수를 다뤄봤는데요. 이제 내일 투표일이 되니까 총선 관련된 사전 분석은 오늘 마지막이었네요. 네, 네. 오늘 마지막 날 홍혜진, 이소희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네. 4.15 총선 내일이면 그 결과가 판가름이 납니다. 관심이 큰 만큼 내일 하루 온종일 선거 상황에 집중하실 텐데요. 국회 방송의 4.15 총선 특집 선택 2020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김세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회 방송 4.15 총선 특집 선택 2020. 내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4차례. 투개표 상황이 시청자들의 안방에 전달됩니다. 먼저 낮 시간대에는 투표소와 선관위, 각 당의 현장을 연결해 실시간 투표 상황과 시간대별 지역별 투표율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오후 6시와 밤 10시 특집 뉴스 N에선 총선 판세와 의미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투표 종료 후에는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당 판세와 관심 지역 예측 결과 등을 제공합니다. 국회 방송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분석에 중점을 뒀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이 될 겁니다. 나타나는 수치를 얼마나 빨리 표출하느냐보다도 그 수치가 의미하는 민심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선거 다음 날인 16일은 오전 10시부터 전문가 4인이 21대 총선을 집중 분석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박상철 경기대 교수와 박명호 동국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 본부장이 전문가로 나섭니다. 보수와 진보를 두루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4.15 총선 결과에 드러난 민심과 표심을 가른 쟁점을 짚어보고 총선 이후 여야 구도와 21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아울러 국회 방송에선 국회의원 당선인 프로필도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4.15 총선 특집 선택 2020. 선거 투개표부터 향후 전국 전망까지 국민의 선택과 함께합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지상파 3사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가 내일 오후 6시 15분에 발표됩니다. 출구조사 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감안해 선거 마감 오후 6시에서 15분 늦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 주식회사 등 3개 조사기관에서 투표자 약 51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오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축적된 정보 인프라와 정보화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정보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진건 국회 도서관장은 학술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최첨단 지식정보 사회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1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총선이 바로 내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막판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발언 중에 탄도리와 코돌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국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들어온 소위 탄도리들이 지금도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등장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통합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셔야 국회 견제력으로 위기를 헤쳐갈 수 있다며 마지막 지지 호소에 나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 위원장.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반대 열풍을 타고 17대 국회의원이 됐던 현 여당 의원들을 탄도리로 칭하고 이번 코로나19 전국에서 당선을 노리는 여당 후보들을 코돌이라고 지칭하면서 평가절하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을 맹비난하고 그동안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바람선거 영향으로 국회 입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는 아무거나 코로나 탓으로 돌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3년간의 경제 실정과 국정 파탄이 코로나 때문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과반 의석 목표를 얘기하며 총선 결과 일당을 자신했던 미래통합당은 선거가 가까워오자 이제는 백석도 위태롭다며 읍소 작전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 선거 결과가 코로나 바람을 타지 않길 바라는 제1야당의 마지막 호소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흔히 정당 이름의 경우 언론 등에서 부를 때는 원래 이름 대신 이를 줄인 약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미래통합당은 통합당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권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최근 선거를 앞두고 당명을 축약한 더시민 대신 풀네임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불어시민당은 최근 기자들에게 공식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명칭인 더불어시민당만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당규를 통해 공식 약칭으로 더시민을 택했지만 더시민당이나 시민당처럼 잘못된 약칭으로 기사에 노출되고 있어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건데요. 정가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과 특수관계를 부각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동선대위 등으로 연대에 나섰지만 더불어시민당 인지도를 높이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구 후보 번호와 더불어시민당 번호가 각각 1번과 5번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투표 용지의 위치 역시도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번호는 달라도 투표 용지의 위치는 두 번째로 같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보다는 불리한 조건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측의 판단입니다. 더불어시민당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에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도 유권자들의 혼란과 착각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당 투표용지에 1, 2번이 없자 이거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묻거나 첫 번째 위치인 민생당을 민주당으로 알고 투표한 사례도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약칭 대신에 풀네임을 강조한 더불어시민당, 내일 투표에서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네, 이제 약 12시간 후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정치권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총선 결과는 과연 언제쯤 나올까요? 지역구의 경우에는 선거 당일 자정 무렵이면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일일이 손으로 표를 집계해야 하는 수개표 때문에 선거 다음 날인 16일 오전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지 자동 분류기로 개표가 가능한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수개표로 진행이 돼서 다음 날 오전 6시에서 7시 정도가 돼야 개표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각 당의 득표율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당선자의 최종 확정은 16일 오후 늦게나 가능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가 수개표로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48.1cm에 달하는 역대급으로 가장 긴 투표용지 때문인데요. 현행 투표지 분류기는 총 길이가 33.9cm를 넘지 않아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 손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런 수개표는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18년 만인데요. 선관위는 개표 속도를 높이기 위해 7만 4천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위해 인쇄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약 4,350만 장이라고 합니다. 만일 투표율이 지난 총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본다면 대략 2,500만 장을 수개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의 수작업, 이 결과를 기다리는 후보자나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기계보다 더 꼼꼼한 개표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이 학과적이니 국민적 고통을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번 총선은 지역구 경쟁 못지않게 비례정당들의 경쟁이 또 어느 때보다 뜨겁고 또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범여권의 비례정당을 표방하고 있죠.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이신 김진애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열린민주당은 선거운동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한 번 비례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예. 당시에는 그저 지역구 후보들 쫓아다니면서 같이 유세하고 그랬는데 비례대표 선거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거의 지역구 선거처럼 같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 공천을 겪어서 이제 나온 후보들이라서 다 같이 모여서 공약도 같이 만들고 정말 밤새워가면서 공약 같이 만들고요. 그리고 전국을 지금 다 다니다가 현장도 많이 다니는군요.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전남, 전북. 김진애 후보는 언론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언론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또 24시간 유튜브 방송도 계속해서 하고요. 전국에서 또 실황 중계도 하고 그러다가 어저께 다 이제 서울로 모여서 어저께 하고 오늘은 서울에서 전체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막 돌고 있어. 오늘 밤 이제 12시까지 돌 겁니다. 예, 이제 더불어시민당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시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 되게 너걸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열린민주당은 캠페인이 뭡니까? 저희는 안정 수행이라는 거는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저희는 이제 개혁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의 소금 또 개혁의 지렛대 그러니까 정치 개혁이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 개혁뿐만이 아니라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교육 개혁. 지금 특히 이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잠깐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정부와 정치권이 언론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거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특수한 상황이 언론기관이 언론기관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대기업 같은 그런 이제 언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우리나라에 사실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좀 강화시키면은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가짜 뉴스라든가 좀 악의적인 보도 같은 것도 좀 많기 때문에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한다.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자세가 바로 되지 않을까. 바로 국회 개혁으로 저희가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입니다. 이게 20대에도 좀 추진이 되다가 말았잖아요. 법이 발의되고.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을 못하거나 일을 안 하거나 사악하게 구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지 국회의원이 좀 몸이 발라지 진짜 끌어내리겠다는 이상으로. 끌어내리기 쉽지 않으면 임기를 좀 짧게 해서 자주 심판하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저 한 3년쯤 해갖고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2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제 마음대로 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뭐 일단 차선책이라도. 네네. 네. 또 이번 비례후보 1번으로 다시 재선에 도전을 하시게 된 건데요. 1번의 경우엔 특히나 좀 당의 상징성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여성이기 때문에 1번인데. 여성 여러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기 당원들이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오케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순위 투표를 해서 제가 이제 1번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성을 해서 제가 추천도 가장 많이 받고 또 순번도 1번으로는 가장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실제적으로는 남자 1번이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남자 1번이 바로 최강욱 후보고 상당히 최근에 검찰개혁과 더불어서 또 가장 최근까지 청와대에 있었고 그래서 슈퍼스타죠.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냥 리를 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18대 8년 전이긴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일을 했고 당시에는 야당의 비례대표로서 4대강 저격수로 이제 일을 했고 그래서 뭐 좀 압니다. 국회 이제 운영이나 또 가슴에 맺힌 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치 말고 일반 직업은 건축가라고도 많이 표현하시죠? 네, 제가 도시건축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회의원 때 다 벗고요. 도시건축가로 또 작가로 꽤 날리고 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그렇다면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저는 당연히 젊은 후배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좀 이제 제가 흠모하는 이제 몇 안 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좀 상당히 좀 저기 했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열린우리당이 이게 이제 분명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게 열린민주당이 솔직히는 더불어시민당보다 먼저 창당이 됐거든요. 근데 이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거대 여당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는 이제 상당히 고인물이 될 수도 있고 좀 느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빠르게 바깥에 외연도 확산하고 안에서 좀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김진애도 저도 뭐 만만치 않게 까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본다면 그러면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범민주당 계열의 뭐 별동대 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범민주 진영뿐만이 아니고요. 솔직히는 국회 전체 저희가 들어가면 국회 전체가 좀 긴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뭐 확실히 그러리라고 보는 게요. 사실 그런 역할을 그동안 정의당이 많이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정의당이 최근에 조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런 거거든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어떤 구호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풀어지고 또 숨겨지고 은폐되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한 걸 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마 긴장들 하시고 정부도 긴장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국정은 좋아지고 문재인 정부는 훨씬 더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전체 민주개혁 진영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의 지렛대가 되리라 약속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열린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또 후보들이 뭐 돌파 성도 가지고 그런 특징은 보이긴 합니다만 대신 또 너무 또 친문 성향이 강하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친조국 세력이지 않느냐 이런 점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좀 달리 평가하십니까? 저는 제가 특별하게 친문으로 분류된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흐름을 좀 이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조국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검찰 개혁과 우리나라의 언론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뭐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일단 뭐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법원 사법부에 뭐 이 판단이 있을 테고요. 그런데 형제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는 왜 조국 장관 관련된 뭔가 구호를 뭔가 이렇게 안 꺼내려고 하죠? 그게 이제 거대 정당, 특히 거대 여당의 이제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중도나 보수 쪽에 여러 가지 표를 의식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옆으로 비껴돌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는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언론에 좀 이렇게 발목을 묶인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선거와 같은 아주 조심스러운 때는 그래서 또 잘려나간 후보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게 뭐 여당의 글쎄요 저는 이게 뭐랄까 좀 더 용기 있는 모습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다수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집권당의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분은 뭐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그야말로 민주당 코어 지지층은 좀 답답하다. 예. 왜 할 말 안 하냐. 뭐 할 때는 또 매듭을 맺고 끊고 하는 건 좀 명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속 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초반에 굉장히 상승세였는데요. 민주당이랑 또 시민당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깜깜이 이전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네. 굉장히 매력적이고 뭐 공천 과정도 재밌고 나온 후보들이 또 쟁쟁하고 네. 거기다가 공약들이 막 센 게 막 나오니까 막 상승세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거의 14.6%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대 여당 쪽에서 굉장히 많은 견제가 들어왔습니다. 견제 정도가 아니라 구박도 받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오해된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건데. 뭐 그쪽이 주장이라고 보시고요. 저는 솔직히 민주당의 항상 개혁적인 코어 지지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은 지금 열린민주당 쪽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마음을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선거 때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입장을 이해하기는 하나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지지자를 이게 갈라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상하시는 정당 득표율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솔직히는요. 저는 처음에 면접 볼 때 제가 12%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 3%밖에 안 나올 텐데도 제가 한 12% 했는데 지금 12%가 될까 말까 걱정이 되는데 저는 12%를 요새 바꿔가지고 기호도 12번인데 아예 12척을 다 신에게 12척을 주시면 21대 국회를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한 23%에서 20% 넘어야 됩니다. 예, 넘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약간 정체돼 있으나 저희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새로운 또 분위기를 잡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시 뜨는 분위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12석을 감안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범여권에 180석이 될 거라고 전망했을까요? 범여권에 그것도 희망사항이겠죠. 그랬어요. 근데 뭐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보수 쪽에서 가장 많을 때가 210석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 범진보 쪽에서 네네. 제가 바로 그때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왜 범진보 쪽에서는 180석 정도를 가지지 못하려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예.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그것도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뭐 이야기 나올 줄 아셨겠지만 정봉주 전 의원 지금 당의 최고위원이던가요? 네, 최고위원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저런 강한 말 해가지고 뭐 사과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과정 중에는요, 강한 말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근데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런 발언할 소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꽤 말을 많이 하지만 저보다는 좀 더 세게 발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시원하게만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질문 드리냐면은 선거에 도전한다거나 뭔가 도전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그 센 말도 상당히 그게 이제 뭔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최근에 거의 그 언론들이 다뤄주지를 않았거든요. 최근 며칠 동안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다뤄지게 되는 그런 또 역할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 말 자체로서는 그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거기에 들어온 댓글을 보고 한 얘기가 그렇게 이제 와전이 된 건데. 그 정도 뭐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면 거의 뭐 일반 언론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TV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이제 도전할 때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권력자 입장에 갔을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국민들에게 부담스럽단 말이죠. 너무 강성 발언 같은 경우에. 그건 제가 정봉주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의 장점이 혹시 또 그런 이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건 확실한 게요.
정봉주 의원, 손혜원 의원이 뭐 이거를 창설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나 지금부터는 이제 후보들이 끌고 가는 건 분명하고요. 네. 어저께 저희가 그 선언도 했습니다. 후보들은 솔직히 저희 후보들이요 굉장히 이게 강성인 것 같은데 말들은 왜 이렇게 품격 있게 하시는지 몰라요. 아하.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주진영 후보나 최강욱 후보나 황희석 후보나 그러니까 센 말들이라기보다는 뼈가 있는 말들을 그 내용이 있는 말들을 하시지. 근데 그 물론 자체는 그 말은 굉장히 세시죠. 근데 이른바 막말 종류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저는 이제 우리 후보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기에 착한 목적을 가지고 착하고 유능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국회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저희 열린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그 착하고 유능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네요. 네,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과의 또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데 최근 후보께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이들과 제2교섭단체 추진을 언급을 하셨는데 좀 방향이 정해진 건가요? 그런 거 방향 정하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치는 항상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놔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에 따라서 내일 이제 유권자들이 이걸 정해주시면은 그 구도에 따라서 각기의 의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각기 서로 여당 야당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방향이 나올 거고요. 저희는 굉장히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 총선에서 유권자들께 열린민주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찍으시면요 21대 국회 확실하게 바꿔지는 모습 보일 겁니다. 이 전문가 포스가 워낙 막강해서 저희가 상임위나 이런 데서 한마디 발언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복지부동하는 관료들을 긴장시킬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발전의 지렛대가 되겠습니다. 국회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12척에 12번 열린민주당에 표를 찍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12번 확정된 번호고 이제 아까 12석도 기대했는데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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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김진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아침 일찍이나 마감 시간 즈음에서 투표하실 분들은 따뜻한 것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4.15 총선 특집 방송 선택 2020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